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동대구역의 새마을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제가 25살 때 열차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연히 일자리를 구하다 들어간 곳은 그래도 하나니까, 대기업이니까 하면서 들어간 곳이었는데, 하는 일은 새마을이나 무궁화 열차에서 도시락이나 커피 팔고 식당 칸에서 손님 받는 거더군요. 그래도 우리나라 전국을 공짜로 매일같이 다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우리나라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어찌어찌 일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도 나중엔 지겨워져서 밖에 보이는 풍경이 무슨 TV 보는 것처럼 멍하게 쳐다보게 되었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물에 빠져서 한 달 만에 건진 꼬마 아이 시체. 거적대기에 씌워 있는 것을 발로 톡 치니까 팔이 뚝 떨어지더군요. 퉁퉁 불어서 방금 물에 빠져 죽은 싱싱한 여자 시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본 목매단 아저씨 시체. 사람 혀가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요. 궁동에 살 때 전철에 치여 죽은 아줌마 시체. 이건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센세이션했어요. 몸통이 다 찢어져서 팔다리 머리가 공중에서 사방으로 날아다녔어요. 몸통은 오리어까지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 놀라고 장난 아니었겠죠. 만원 버스에 타려고 아둥바둥거리다 떨어져서 버스 뒷바퀴에 머리가 깔려 죽은 아이 시체. 머리 터지는 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뻥 하고 들리는데 총 쏘는 줄 알았어요. 이외에도 많지만 특색 있는 시체가 이 정도죠. 하지만 제가 열차 식당에서 일할 때 본 자살한 여자의 시체는 정말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날도 부산에서 출발한 새마을호는 동대구역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저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자마자 도시락을 팔러 나가려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원래는 5분 정도 정차하는데 이 기차가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출발해야 제가 도시락 팔러 나가는데 출발을 안 하고 있으니 궁금하죠. 식당 칸의 주방 쪽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이옥한 쪽에 몰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아줌마가 웬 처녀가 뛰어들었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서 잽싸게 기차에서 내려서 기차 밑을 살펴봤습니다. 동대구역이 우리나라 기차역 중에서 제일 어두운 기차역일 거예요. 낮에도 그늘이 엄청 져서 어두컴컴하거든요. 기차 밑을 들여다보니 저기 기차 밑에 치마를 입은 여자가 보이더군요.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밑에서 볼 때는 치마와 다리 부분만 보이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그 여자가 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기차가 빨리 달리면 모르는데 역에 들어서려면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기차 밑에 바짝 엎드려 있으면 안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천천히 가던 화물기차에 깔렸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기차 밑에서 끌어냈을 때 진짜 어디 긁힌 자국도 없이 나왔었거든요. 단지 이상하게도 나중에 어머니가 자장면을 시켜주셨는데 제 동생이 못 먹길래 입을 보니까 혀가 십자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좀 이상한 일이지만요. 그래서 제 동생이 국민학교 4에서 5학년 때까지 혀 짧은 발음을 하고 다녔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 여자가 안 죽은 줄 알고 다시 식당 칸으로 올라와서 도시락을 챙기고 있으니까 수장님이 물어보더군요. 야, 밖에 뭐냐? 여자가 열차에 뛰어들었대요. 근데 안 죽은 것 같아요. 열차 바닥이 높아서 밑에 있으니까 끌어내겠죠. 뭐, 그래. 근데 열차가 덜컹하더니 출발하는 겁니다. 너 벌써 여자를 끌어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장님이 야, 저쪽 문 열어봐라. 예? 왜요? 재밌는 거 보일 거야.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면서 식당 칸 쪽 문을 열고 밖을 쳐다봤습니다. 새마을호는 자동문이라 사람이 마음대로 열지 못하지만 식당 칸 문은 그냥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는데 저 앞에 웬 빨간 게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와중에 열차가 전진하니까 그 물체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여자 시체더군요. 열차에 뛰어든 여자는 죽은 겁니다. 보통 열차에 깔리면 시체가 100조가 이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열차가 천천히 들어올 때 깔리니까 그냥 도마 위에 생선을 놓고 칼로 탁 치듯이 깨끗하게 왼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깔끔하게 잘렸더군요. 피도 돌멩이 사이로 스며들었는지 얼마 보이지도 않은 게 정말 깔끔한 반토막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아니 널브러져 있었는데 눈을 치켜뜨고 죽었더군요.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뭐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 시체가 눈앞을 확 스쳐가는데 죽은 여자랑 정말 눈이 딱 마주치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헉하고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수장님이 막 웃고 있는 겁니다. 너 이제 보름은 잠 못 잔다. 눈만 안 마주쳤어도 별다른 데미지가 없을 텐데 눈이 너무 강렬해서 잊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되겠기에 도시락을 팔러 나가는데 그날 도시락 반찬 중에 맛살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용기가 일회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였는데 칸과 칸 사이에 맛살이 위치하고 도시락 뚜껑을 덮으니까 마치 그 여자같이 반으로 똑 잘려있는 게 정말 찜찜하더군요. 그날 도시락과 커피는 극단적으로 팔렸습니다. 우선 여자 반쪽이 있던 자리 쪽은 도시락이 엄청 안 팔렸습니다. 도시락은 거의 왼쪽 자리에서 많이 팔리고 오른쪽 자리 쪽은 커피가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본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아마 기차 출발하니까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다가 그 여자의 반토막을 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상당히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여자 눈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무섭다, 공포스럽다를 떠나서 너무도 강렬하게 머릿속에 박혀서 TV를 봐도 만화책을 봐도 밥을 먹어도 맥주를 마셔도 치킨을 뜯어도 그 여자의 눈동자가 계속 떠오르는데 사람이 이러다 미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어떻게 친구들과 맥주를 진탕 마시고 술 기운을 빌려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이 대박이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어느 기차역 승강장에 서 있더군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 넓은 승강장에 저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주위는 안개가 자욱하고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어서 어둑어둑한 시골 승강장 같이 보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역같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승강장에 서서 내가 왜 여기서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까만색, 은하철도 999처럼 생긴 옛날식 기차였습니다. 기차 기관실에 헤드라이트가 2개 달려있는데 그게 그 여자 눈동자더군요. 흰자의 검은 자가 또렷한 너무도 강렬한 눈동자. 제가 그걸 보고 주춤,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반항도 못하고 기차 선로로 떨어졌는데 딱 떨어진 자리가 기차 선로와 선로 사이가 아닌 선로를 밑으로 깔고 떨어진 겁니다. 선로가 제 옆구리 밑에 있더군요. 도대체 누가 밀었나 하고 승강장을 쳐다보니까 그 여자가 상체와 하체가 합체한 상태로 허리에서 피를 흘리며 싸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저는 빨리 몸을 굴려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놈의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지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누워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기차는 다가오고 이윽고 승강장에 다 와서 속도를 줄여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차 기관실이 제 몸 위로 지나가고 첫 번째 기차 바퀴가 제 옆구리부터 잘랐는데 정말 꿈이라 고통은 없지만 이상야릇하게 끔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기차 바퀴가 한 바퀴 구르는데 1분 이상 걸리는 것처럼 정말 천천히 제 옆구리부터 조금씩 잘라나갔습니다. 옆구리뼈가 우두둑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커다란 바퀴가 배를 누르니 울컥하면서 입으로 창자가 밀려나오는 느낌. 그렇게 기차 바퀴가 한 바퀴 다 구르고 나니 제 몸통은 그 여자처럼 반으로 톡 잘려있더군요. 하체와 상체가 분리돼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허탈하기도 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그런 꿈 다시는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깨지도 못하고 누워서 자기 몸이 반토막 나는 걸 느끼는 거 정말 끔찍하게 불쾌했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니 온몸에 흠뻑 젖은 땀에 다시 잠들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가위 눌리는 거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준인데 이건 꿈에서 그렇게 괴롭히는데 사람이 말라 죽겠더군요. 시계를 보니 겨우 3시간 잤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은 잠 다 잤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해서 사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그들이 그러더군요. 일상다반사래요. 기차 기관사는 1년에 몇 번씩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요. 선로에 사람이 있어도 기차는 서지 못하고 그냥 깔아버리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급정거하면 탈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로에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그냥 눈 딱 감고 깔아버리고 간다더군요. 미처 눈을 감지 못하면 그 사람의 원망 가득한 표정을 쳐다보면서 깔아버리는데 정신이 약하면 기차 기관사도 못할 짓 같더라고요. 식당 칸에서 일해도 매일같이 기차 타고 다니다 보면 아무리 보기 싫어도 몇 번씩은 보게 된다고 하더군요. 고참들이 말해주더군요.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한 일주일간은 잠을 거의 못 잤고 정말 피곤해서 못 견딜 때나 잠깐씩 잠들어서 꿈도 거의 안 꿨고요. 보름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머릿속에서 퇴색되더군요. 사람이란 정말 편하게 만들어진 존재더라고요. 지금은 머릿속에 그 여자에 대해 떠올리면 생각나는 건 그 두 눈밖에 없습니다. 두 눈동자 가득히 원망과 고통에 가득 차 있던 이건 잊히지 않을 겁니다. 가끔 기차 밑에서 와당탕탕탕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작을 때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깔리는 소리고 엄청 클 때는 사람이 깔리는 소리예요. 사람이 시속 130 이상으로 달리는 기차에 깔리면 몸이 부서짐과 동시에 기차 밑으로 쏙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차 바닥과 땅바닥을 튀기면서 몸이 흩어지는 거죠. 기차 첫 칸에서부터 마지막 칸까지 온몸의 뼈가 마치 농구공 튀듯이요. 앞으로 기차 타고 먼 여행을 하실 때 기차 바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또 한 생명이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짧은 기도라도 올려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우리 형. 나한테는 두 다리가 없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기에도 상당히 부끄러운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은커녕 짐밖에 되지 않는 못난 형. 온몸을 방바닥에 문대며 두 팔로 기어가는, 혼자서는 화장실 변기에 앉지도 못하는, 그렇게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항상 형 노릇을 하려는 못난 형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이 있다는 사실이 마냥 좋았습니다. 항상 내 옆에서 같이 TV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나가서 뛰어놀 수만 없었을 뿐이지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형과 함께 했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다른 형제들처럼 손잡고 함께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형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특수학교에 갈 때마다 혼자서 학교에 가는 내 걱정에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차 조심하고 누가 괴롭히면 형한테 말해. 형이 꼭 지켜줄게. 그런 형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건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물론 덩치는 형이 다리가 없어서 나보다 항상 작았지만 형의 존재가 작게 느껴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랑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같은 반 친구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가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그 친구를 도와주기는커녕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며 빙 둘러싸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버젓이 알면서도 항상 주의만 주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반 친구들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장애를 가진 친구는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전학을 갔어도 소용없을 거였습니다.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 한 일반 학생과 다르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나마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양심이 있던 그 시절에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형이 생각나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분위기, 장애를 가진 친구를 놀림감으로 여기는 분위기에 휩쓸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나는 장애인 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점점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창피해서. 하지만 형은 내 생각도 모르고 항상 친구들 좀 집으로 초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수야, 너는 친구도 없냐? 집에 친구들 좀 데려와, 같이 놀게. 형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아, 내가 아직 친한 친구가 없어. 그래, 너 혹시 왕따야? 그런 건 아니야. 누가 너 따돌리면 말해. 형이 꼭 지켜줄게. 형이 그럴 때마다 형이 조금씩 미워졌습니다. 모든 게 형 때문인데 내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형이 본격적으로 싫어졌습니다. 순전히 형의 장애 때문에 형이 싫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형을 증오하는 마음을 키운 것은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부모님의 탓이 컸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내게 형의 수발을 들라고 하시면서 강제로 나의 시간을 빼앗으셨습니다. 고작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병신 때문에 나는 번번이 나 자신을 억누르고 참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형이 말했습니다. 나가도 좋아.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와라. 엄마가 뭐라고 하면 형이 꼭 지켜줄게. 걱정 말고 다녀와. 왠지 선심 쓰듯이 말하는 형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형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귀싸대기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실망하셨다며 나를 때리셨고 어머니는 방바닥에 똥을 싸지른 형을 씻기느라 나를 신경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켜줘. 누가 누구를 지켜줘. 똥오줌도 못 가리는 병신 주제에. 그날 나는 아버지에게 맞은 뺨을 눈물로 쓸어내리며 잠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내 배 위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자 내 배 위에 어떤 사람의 등짝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내 배 위에 눌러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답답해서 그 사람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형이 웃고 있었습니다. 으악. 내 생애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휴대용 변기가 생겼고 나는 그 변기를 닦고 처리하는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내게 형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쓰는 것은 너무나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어른이 되어도 형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더라도 형이 내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것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을 죽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하고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알아서 눈치껏 떠나주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형을 막대하는 태도에 어머니는 형이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하셨지만 그것은 어머니께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사슬이었습니다. 장애인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죄책감이라는 끊어지지 않는 사슬. 누구보다 형에게 얽매인 삶을 사셨으니 사실 어머니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망할 놈의 형, 너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그리고 나는 오늘 그 망할 새끼를 패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일하러 나가신 오늘 나는 형에게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형은 공부를 하는지 종이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병신이 공부해서 뭐하게. 나는 형의 머리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습니다. 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이랑은 말 섞기가 싫어. 나는 발로 치는 강도를 높였습니다. 있는 힘껏 형의 얼굴을 발로 찼습니다. 형의 코가 옆으로 꺾이면서 시뻘건 코피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피를 쏟으며 아파하는 형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을 밟았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억눌렸던 분노를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팼을까요? 형의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에는 이미 생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었나?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나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윗배가 아려오는 불쾌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불쾌한 기분을 씻어낼 시원한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까워지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인가? A씨, 몰라.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이렌 소리 너머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온몸이 터져서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형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민수가 자살을 했어. 자살을. 다음날 알았습니다. 형이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그때 형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방 안에 내주의 증거인 피를 전부 닦아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형이 어렸을 때부터 줄곧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꼭 지켜줄게. 윗배가 아려왔습니다. 그 기분 나쁜 고통. 내 신체의 일부가 떼어져 나가는 듯한 아련한 고통.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에서 깨어나 회복하시던 어머니께서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형과 내가 아기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말하면 형과 내가 함께 붙어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기는 두 다리를 서로 공유한 채 상체만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붙어있는 사진을 보고 당황한 나를 보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게 진순하고 내 윗배에 붙어있는 게 내 형 민수야. 서로가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사진 봐,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지. 엄마는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둘 다 살리려면 하나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울먹이시며 말씀하시더니 끝내 어머니는 슬픔의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윗배가 아려왔습니다. 내 신체의 일부가 떼어져 나가는 듯한 아련한 고통. 아주 먼 옛날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뒤에서 형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 무서워. 형은 조그만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형이 꼭 지켜줄게. 세 번째 이야기, 친구와 낚시터를 갔다. 친구와 밤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낚시 장소는 경주 안강의 인동 쪽 못이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인적도 드물고 걸리지만 않으면 낚시하기에 딱인 곳이라 그곳을 정했습니다. 역시 낚시하는 사람들은 저희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차를 주차시키고 논둑을 지나 아래로 조금 꺼진 모둑에 자리를 펴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불빛은 정말 하나도 없고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날따라 블루길이 꼬여서 잡히는 건 뒤에 논으로 던져버리고 낚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멀리서 동물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물에 첨벙첨벙 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블루길 때문에 낚시도 잘 안되고 피곤하기도 해서 우리 그냥 집에 갈까? 라고 물으니 친구가 조금만 더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있는데 첨벙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서 우리 그냥 가자라고 하니 그제야 친구도 느낌이 안 좋은지 그러자고 하더군요. 낚시를 접고 차로 간다고 논으로 올라와서 논둑을 지나갈 무렵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멧돼지다 직감했습니다. 친구랑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새빨리 달렸습니다. 차에 도착해서 창문 닫고 나니 버리고 온 낚시 가방 때문에 집에 가기가 망설여지더군요. 그렇다고 낚시 가방을 가지러 갈 만큼 목숨이 값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차 안에서 눈을 붙이고 새벽에 낚싯대를 찾으러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낚시 가방을 찾으러 가보니 밤새 구르고 뛰었는지 벼가 다 꺾여 있었습니다. 아마 블루기를 잡아서 뒤로 던지고 했더니 멧돼지가 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귀신도 무섭지만 멧돼지는 더 무섭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인 로그. 영화 미스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알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805년에 디트로이트에 살던 주민들이 나인 로그라는 괴물들에게 습격당했다는 괴담이죠. 인디언들의 말에서 유래된 나인 로그는 붉은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디언 전설에도 전해집니다. 미국에 이주해온 백인 사이에서도 목격담이 전해지는 이 괴물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목격담을 보면 나인 로그는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의 키에 붉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까지 오는 긴 팔과 날카로운 손톱을 가졌으며 얼굴과 다리, 팔에는 붉고 검은 털이 나 있다고 합니다. 빛나는 붉은 눈과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덩치는 작지만 상당히 빠르며 때로 덤벼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당해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주 호전적인 성격으로 사람이나 가축을 습격해 잡아먹는다고 전해집니다. 1911년 파익스 파크산을 여행하던 바바라, 필튼과 친구들은 숲에서 붉은색 괴물들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친구 2명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을 곰의 습격으로 정의했지만 당시는 늦가을이라 곰이 동면에 들어갈 때였고 바바라와 친구들이 입은 상처의 크기로 봐서는 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바라는 자신을 습격한 괴물이 아기처럼 작지만 말보다 빠른 짐승이라고 얘기했죠. 나인 로그의 습격담 중 가장 대규모인 사건은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나인 로그 습격 사건입니다. 1805년 디트로이트 시에는 한동안 안개가 끼었고 이후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를 진화하고 나서야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사람 외에도 온몸에 찢긴 상처나 날카로운 흉기로 받은 듯한 상처를 가진 시신들이 여럿 있었고 집 곳곳에서도 이상한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 다수는 붉은색 난쟁이들이 자신들을 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퇴역 군인 윌리엄 헐 장군은 자신의 보고서에 안개와 함께 나타난 붉은 괴물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대규모로 시민들을 공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윌리엄 헐은 괴물들을 몰아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했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이 헐 장군의 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건으로 처리되었지만 생존자들의 진술과 화재 희생자들보다 흉기에 찔려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더 많다는 점 때문에 지금도 미스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호러 작가 스티븐 킹이 1985년 스켈레톤 크루라는 단편 모음집에 이 사건을 모티브로 미스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이후 2007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디트로이트 사건 이후에도 붉은 괴물에게 습격당한 피해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혼자 노는 아이. 한 부부의 경험담입니다.
그 부부의 옆집에는 아이가 있는 또 다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5세가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남기고 실종되었고 그 이후 남편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그때마다 옆집 부부가 아이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사라는 일이 정시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친절하게 보살펴주던 옆집 부부도 바빠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집에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외로워서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재웠는데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니 아이가 없는 겁니다. 놀란 부부는 집 안을 살피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오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이가 아빠,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는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없어도 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에 의심스러워진 부부는 몰래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웃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아이 아버지와 함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저녁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놀았어요. 울고 있으면 엄마가 와줘요. 아이의 대답에 놀란 부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서 오시는데? 그러자 아이는 마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루에서부터 엄마가 기어서 나와요. 이 말을 들은 부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집 마루 아래에서 아이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